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뉴욕 증시가 국제유가 급락 영향으로 장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고용지표가 호조를 나타내면서 낙폭이 크지는 않았습니다. 다우지수는 0.13% 내린 17,895.88로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0.09% 하락했습니다. 반면 나스닥 지수는 0.36%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한 주 동안 새로 실업수당을 청구하는 사람이 다시 줄어들면서 지난 5월에 나타난 고용 쇼크에서 벗어날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2일까지 미국의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5만 4천 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예상치와 전주 수정치를 모두 밑돈 것입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는 일제히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국제유가 급락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지연과 고용지표 상승 기대감이 반영됐습니다. 영국 FTSE 100 지수는 전일보다 1.09% 올랐고 독일 닥스 30 지수도 0.49% 상승했습니다. 프랑스 가크 40 지수 역시 0.80% 오르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내렸습니다. 브렉시트에 따른 세계 경기 둔화 우려가 시장에 팽배한 가운데 미국의 주간 원유 재고량이 시장의 예상을 비껴가면서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8월 인도분은 전일보다 4.83% 하락한 배럴당 45달러 14센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일부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오늘 새벽에 마감한 미국 뉴욕 증시는 혼조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가 소폭 하락으로 거래를 마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오름세를 이어갔는데요. 고용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국제유가가 5% 가까이 급락했다는 소식에 에너지 관련주들의 하락이 돋보였고요. 또 그간 많이 올랐던 유틸리티 관련주들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 것이 지수 하방 압력을 가했습니다. 앞서 마감된 유럽 주요국 증시는 상승 마감했다는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에서 코스피 지수는 1970선 재탈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 2년여 만에 다시 영업이익이 8조 원대를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가 2% 이상 오르면서 지수의 상승 흐름을 이어주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어제 외국인들도 하루 만에 다시 현선물 시장에서 동반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렸는데요. 오늘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전망해보고 전략까지 짜보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지금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예, 김경남의 모닝 브리핑 오늘도 역시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를 전화로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멘토님 글로벌 마감 상품 시장 동향부터 좀 짚어주십시오. 네, 유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는 원유 재고 감소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전일 API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적다라는 점에서 한 4.8%가량 좀 강한 하락이 나와줬는데요. 우선 전일에 API에서는 원유 재고가 670만 배럴 정도 감소했다라고 발표 나왔는데 반면에 EIA에서는 한 220만 배럴 정도가 감소했다고 발표가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또한 그 로열 더치쉘의 나이지리아 잠정 수출 중단 해체 소식 역시 하락 요인으로 좀 적용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자, 우선은 지금 주가 차트 모습, 유가 차트 모습 좀 보면 현재는 하락으로 좀 강하게 내려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배럴당 48불까지 한번 올라갔다가 강하게 굉장히 중요한 전저점이었던 46불과 45불대가 지금 붕괴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는 하락세가 좀 완연하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스권에 한 달 정도, 한 2달 정도가 박스권 횡보를 하다가 지금 그 박스권이 지금 붕괴돼서 내려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향후 추세적으로는 매도 방향으로 좀 강하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자, 금일 같은 경우는 배럴당 46불까지 조금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와준다라면, 원유 선물 매도 포지션 쪽으로 대응을 하신다면 수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자, 금 같은 경우는 미국 ADP 민간 고용 보고서에 발표한 이후에 하락이 나와줬는데, 최근에 브렉시트 우려와 미 금리 인상 가능성 약화로 좀 크게 상승세를 보여왔던 금 가격은 미국 경제 지표가 양호하다는 점에 소폭 하락이 나와줬습니다. 우선 민간 고용 보고서 같은 경우는 17만 2천 명이 좀 증가를 해줬고요.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는 25만 4천 건으로 양호한 수준을 보여줬는데요. 금 가격 같은 경우 보면 지금 소폭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358달러 정도를 좀 지켜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추세적으로 상승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정도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 같은 눌림목에서는 금선물 매수 포지션이나 금 ETF 매수 포지션으로 접근한다면 조금 더 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도 쭉 금 가격 같은 경우는 상승 기조를 유지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제 미증시를 조금 살펴보면 반도체주는 좀 강세가 나와주고 에너지 쪽 같은 경우는 원유가 조금 하락을 하면서 약세가 나와줬는데 우선 삼성전자가 영업이익 8조 원 정도 발표가 나오면서 시장 참여자들은 3분기 실적도 개선될 것으로 좀 예상을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실적이 안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라 분석이 나오면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가 미국이 한 4% 정도가 올라갔고요. 인텔은 0.7%, 퀄컴은 한 1%, 웨스턴 디지털 같은 경우도 한 5%가량 반도체주가 전체적으로 미증시의 상승을 이끌었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SK 하이닉스라든가 반도체 관련주를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고요. 국제유가가 하락을 하면서 엑스모빌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 쉐보론은 마이너스 1.4% 정도, 그리고 이오지 리소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3%. 그러니까 에너지 업체는 전체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델타항공이라든가 아메리칸 에어라인 등 항공업 같은 경우 또는 포드나 GM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어제 미증시에서 상승이 조금 나와줬고요. 하면서 그 코스트코죠. 동일 매장이 매출이 좀 크게 개선됐다라는 이야기 나와주면서 5%가량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소매업이라든가 유통업 같은 경우는 미증시에서 지속적인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 이런 점도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월마트 같은 경우나 갭 같은 경우는 단기적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어제 차익 실현 매물로 한 0.3% 정도 하락이 나와줬다. 이런 특징이 좀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우선은 특징주 같은 경우는 AT&T가 조금 올라갔는데 그 양호한 실적 발표가 예상이 되면서 통신주 같은 경우 조금 상승이 나와줬다라는 게 보여지고요. 자, 마지막 국내 증시를 조금 보면 오늘 한국 증시 같은 경우는 국제유가 하락과 기재부가 발표하는 경제동향 보고서가 나와줍니다. 그린북이라고 하죠. 요게 영향을 좀 많이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고용보고서 영향을 좀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국제유가가 조금 급락이 나와줬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 기획재정부가 발표하는 그린북에서 한국 경제에 대한 낙관적 내용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기 때문에 금일 증시 같은 경우는 약보합이나 약간의 하락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미국 경제 지표가 좀 호전되는 발표가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미국발 경제 개선 기대감으로 인한 어느 정도의 상승세는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크게 하락 없이 완만한 보합세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야간 선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와주면서 0.3포인트 하락한 244.6포인트 마감됐고요. 코스피로 환산하자면 1971포인트 정도가 되겠습니다. 예, 글로벌 마감 상품시장 동향과 함께 미국 증시 상황 봐주셨고요. 국내 증시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샘플러스의 김경남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슈 리더 시간입니다. 오늘도 먼저 오늘의 주제부터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첫 번째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2%대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잠재 성장률이 5년 안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감도 나오는데요. 우려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하락세가 장기 불황을 겪고 있는 일본보다 가파르다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어떤지 잠시 뒤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 외국인들의 현선물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1970선 재탈환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전일에는 브렉시트 이후에 잡음이 불거지자 또 외국인들이 올 들어 최대 규모의 현선물 순매도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강세 베팅인지 약세 베팅인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실 것 같거든요.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이슈는요.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말에 2015년에서 2018년 국내 잠재 성장률을 3%에서 3.2%로 추정했었는데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이미 잠재 성장률이 2%대에 잡힐 것이다라고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년간의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결과가 예상이 되는데요. 많이 우려할 만한 상황인지 그리고 먼저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부터 좀 알려주십시오. 네, 참 우려됐던 그리고 불안했던 그리고 기대됐던 하반기를 시작하는 7월의 첫 번째 주가 이제 오늘로서 마무리되려고 하죠. 자,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입니다. 이 한 주간을 마감하는 금요일장이 중요한 이유 또한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죠. 자, 주말을 앞둔 시점에서 금요일은 통상적으로 조정을 받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금요일장에서 상승하는 날은 그 다음 주에도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 주는 실질적으로 하반기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라는 점에 그 의미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주초 월요일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여러분 어떻게 이번 주 마무리하셨습니까? 저는 종합지수가 그래도 굉장히 선방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브렉시트 이후에 급락했던 불안했던 세계 증시 여파가 어느 정도 진정 국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각자 그 나라의 경제 사정에 맞는 시장의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고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나라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대한민국 인재 기업들의 실적에 따라서 전망에 따라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계적인 경제는 다소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올 썸머랠리가 있냐 없냐 뭐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썸머랠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올 4, 4분기 내년장이 상당히 좀 불안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잠재 성장률입니다. 자, 정부는 통상적으로 중장기 계획을 연초에 많이 내놓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대한민국호가 향후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잠재 성장률이 한 3%에서 3.2% 정도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라는 것이 뭐냐면 가용한 자본, 대한민국에서 모든 가용한 자본 그리고 가용할 수 있는 노동 그리고 이 모든 생산 요소를 어우러서 사용할 때 이 모든 생산 가용 요소를 사용할 때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 증가율이 잠재 성장률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인적 물적 자원을 총동원해서 과연 성장을 할 때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지표로 만든 것이 잠재 성장률입니다. 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웬만한 증시부양책, 경기부양책을 쓴다 하더라도 그 효과가 미비할 것이다 하는 진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정부가 지난해 연말에 발표했던 잠재 성장률을 3%대에서 2%대로 낮춰놓고 있고 그리고 향후에 1%대까지도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연말에 발표했던 3%대에서 잠재 성장률이 이제는 2%대의 성장도 지키기 어렵지 않나. 올해도 지난해 이어서 한 2% 중반대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본이 장기 30년 불황을 지금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일본은 4%대 성장에서 1%대 성장까지 떨어지는데 20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10년 전인 2000년 중반에 바로 지금부터 10년 전입니다. 그때 4%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2%대입니다. 근데 이것이 앞으로 1%대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 본다면 일본이 20년 걸렸던 것을 우리는 10여 년 만에 그쵸? 그 수준에 달할 수 있는 그런 하락하는 속도가 너무 가파르다 하는 것이 일부 경제학자들의 논리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향후 대한민국호에 대한 잠재 가능성, 성장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은 전문가들이 예상치입니다. 현재 수준으로 만족한다면 우리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미리 발표하는 것은 왜냐? 이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거죠. 오히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브렉시트가 발생한 것이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해드렸는데 그것이 현실로 나타났다시피 이번에 이 잠재 성장률에 대한 우려감이 오히려 기업이나 정부가 구조조역을 더욱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신성장 동력을 발굴할 수 있는 기폭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부존 자원이 적었죠. 땅덩어리가 적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많았어요. 그리고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대부분 내수보다는 수출 드라이브 정책을 썼습니다. 대한민국 수출을 해야지만 내수 경기도 살아나고 경제 성장률을 이룰 수 있는. 근데 이제는 세계가 글로벌화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때는 기존 수출이나 제조업 중심의 성장보다는 이제 고용을 창출할 수 있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큰 서비스 산업으로도 더 확충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와 기업들의 의견이라고 본다면 다분히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사실만 가지고 우려할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잠재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어떻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정부의 대안과 기업의 실질적인 액션이 나오느냐, 여기에 여러분들께서는 포커스를 맞추면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첫 번째 이슈를 통해서 잠재 성장률이 낮아진다는 것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풀어주셨고요. 때문에 올해 4, 4분기 이후 내년 증시가 다소 불안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올해 여름에 썸머랠리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도 주셨는데요. 최근 이틀간 외국인들의 수급 동향을 보면 다소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선물 시장에서 또 어제는 굉장히 많이 샀었는데 그 전날에는 현선물 시장에서 또 올해 최대로 팔았다라는 얘기도 들렸었거든요. 외국인들의 수급 변동성이 강화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겠습니까, 이사님? 네, 최근 들어서 외국인 투자가들도 갈짓자 행보를 하고 있죠. 하루 이틀 사다가 또 하루 이틀 팔고. 그러니까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 어디에 춤을 춰야 될지 투자하면 굉장히 어려우실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모르면 쉬는 거, 모르면 발 빼는 거. 아, 이거 참 자신이 없어. 그럼 한 발 뒤로 물러나서 그렇죠. 한번 지켜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투자 전략입니다. 자, 제가 이 표현도 참 이 시간을 통해서 너무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예전에 지금 CF 광고 중에, 광고 카피 중에 장사 하루 이틀 할 거 아닌데 모 식용유 광고에서 카피였습니다. 그렇죠? 장사, 여러분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하실 거 아니죠? 앞으로 수년, 수십 년 동안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긴 시간 내놓고 본다면 매일 싸워서 이길 수 없죠. 이길 때 자신 있을 때만 들어간다고 본다면 한 발 뒤로 물러나는 거, 그것도 좋은 생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외국인 투자가들 갈치자 행보를 하고 있죠. 네. 브렉시트 이후에 브렉시트가 발생했던 24일에는 대규모 매도를 하고 그 다음 주부터는 오히려 매수로 전환됐어요. 근데 또 어제 그제는 하루 당일 매도 규모로서는 지난해 11일 이후 최대 규모인 4,300억을 매도했거든요. 근데 매도 하루 만에 또 어제는 매수로 전환했어요. 과연 오늘 금일장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투자가들도 샀다 팔았다 어떤 방향성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다는 모습이 데이터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또한 전략일 가능성이 큽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릴게요. 제가 가장 존경하는 펀드 매니저 중에 미국 분인데요. 존 템플턴이라는 분이 있다는 말씀드렸죠. 모든 사람이 피관할 때 증시 상승의 싹은 틈이요. 모든 사람이 아리송해할 때 갈지 빠질지 모를 때 그때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외국인 투자가들도 마찬가지죠. 외국인 투자가들도 저는 몰라서 오늘 샀다 내일 팔았다 이렇게 하루하루 조변석계식으로 손바닥 뒤집지 이렇게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고도의 전략이 아닌가, 전술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한번 보세요. 장이 안 좋다고 그런다면 매도량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매일 매도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3박 4일 매도하고 하루 이틀 매수하고 그러니까 매도를 더 길게 하겠죠. 액수도 매도를 크게 하고 매수는 작게 할 겁니다.
근데 지금의 모습을 보면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브렉시트가 발발했을 때만 해도 영국계 자금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 게 36조입니다. 주식시장에. 채권시장 2조, 총 38조가 들어와 있어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들었습니다만 어때요? 지금 보면은 영국계 자금 이탈 소식은 브렉시트 이후가 나왔던 6월 말 이후에는 크게 보도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루 매수, 하루 매도하는 이 갈자 부분은 그들의 어떤 고도의 전략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일방적으로 그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는 흔적은 오히려 나타나고 있지 않다 하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 6일장에서 현물시장에서 4,300억, 선물시장에서 10,000개 이상을 순매도했거든요. 이것을 놓고 투자들이 많이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그 선물시장에서 지난 5월 이후, 그렇죠, 1년 넘었죠. 1년 가까이, 1년여 만에 최대의 매도 규모를 보였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규 매도는 없고 기존에 갖고 있던 매수 포지션을 청산하는 수준에 그쳤다는 점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부 이 매도가 급증했던 것은 그렇죠, 매수 물량의 청산에 불과한, 다시 말해서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가의 약세를 보고서 숏 포지션을 취하는 그런 수준은 아직 아니다 하는 겁니다. 현물시장에서도 그것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죠. 외국인 투자가들이 최근 들어 선호하는 내수, 제약, 바이오, 화장품 이런 종목군들의 대명사 LG생활건강이 시가총액 10위에 올라왔습니다. 예전에는 꿈도 못 꿨던 얘기입니다. 같은 LG그룹 중에서도 유일하게 10위권에 들어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 포스코, 기아자동차, LG전자 이것을 뒤로 확 밀어내고서 랭킹 10위 안에 들었다는 거. 그리고 아모레퍼시픽도 52주 신고가를 보이는 등 종목별로, 테마별로는 오히려 신고가 행진을 벌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우량주 중에서 대거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것을 반증해 본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단순히 국내 시장에서 이탈하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 다만 최근에 갈치자의 횡보하는, 갈치자의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계산된 전략일 수 있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서서 금요일장이 오르면 그 다음 주 증시도 오를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 투자 전략 좀 짜주십시오, 이사님. 네, 예. 앞에 모두 언급해드렸습니다. 오늘 금요일은 또 더욱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식에 대해서 최근 들어 자신이 없으신 분들, 배팅에 들어가기 주저하시는 분들도 역시 지금의 장은 좀 더 세밀한 검토와 분석이 필요하다는 말씀 드렸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장에 있어서는 저는요, 시초가 대비 오르는 양봉의 모습을 보일 때 매수 전략이 가능하겠죠. 그리고 오늘 만약에 이미 어제장, 제가 어제도 이 시간을 또 찾아갔죠. 목요일, 요즘은 일주일에 3번이나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너무 자주 뵙는 것 같아요. 어제 목요일장에서도 지금은 조정은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하는 말씀 드렸죠. 오르면 밀릴 것이다. 어제 오르면서 끝났죠. 네. 그러면 오늘도 만약에 오르면 밀릴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장은 조정 시에는 두려워할 필요 없지 않나. 여전히 주식 매수 전략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철저한 7월 장, 특히 7월 초반의 장은 실적 장세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실적 호전주를 중심으로 한 차별화 전략을 구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여전히 조정은 조정 시에는 매수로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리고 종목도 이미 변동이 없습니다. 실적 호전 예상되는 반도체, 자동차, 철강 같은 이런 종목들 담으셔도 좋겠고요. 그리고 개별 종목을 선호하시는 분이라면 역시 바이오, 제약 바이오 같은 주들, 그리고 전자 부품 같은 종목군들 역시 담으셔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다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실적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하는 말씀드렸죠. 요즘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와 있습니다. 최소한 영업이, 유보율 이런 것들을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종목 선택을 좀 더 해주신다면 이 장에서도 어렵지 않게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이재광 이사님의 의견은 다음 주 화요일에 또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SK증권 영업부 PIB센터의 이재광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먼저 어제장에서 코스피 시장 쪽부터 볼 텐데요. 수급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들이 1,695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1,970선 회복을 했었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인들이 있었네요. 개인과 기관은 903억 원, 1,196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어제장 역시 외국인들이 순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었습니다. 외국인이 635억 원, 기관이 199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했고요. 반면에 개인들은 506억 원 차익 실현 매물을 내놨는데 어제 코스닥은 1.5% 강세로 마감이 됐었습니다. 자, 이어서 어제장에서 거래일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이 어떤 종목을 쇼핑했는지 먼저 거래소 쪽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샀었네요. 어제 삼성전자가 2% 강세로 마감이 됐었는데요. 이어서 고려아연, LG디스플레이, KTNG, LG전자까지 IT 업종을 가장 많이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고요. 기관은 삼성물산, LG디스플레이, 한국항공우주, LG전자 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에서는 외국인들이 휴젤, 셀트리온, 카카오, 케어젠, 인트론바이오 순으로 순매수한 것으로 집계가 됐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SM, AT젠, SK머티리얼즈, CJ ENM 역시 셀트리온을 포트에 담은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예, 수급 특징주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님을 전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거래소 수급 특징주부터 보겠습니다. 네, 삼성물산입니다. 기관 외국인 쌍끌이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기관은 5영업일 연속 순매수입니다. 삼성전자 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서 또한 최근 회복되고 있는 바이오 기업 밸류에이션을 반영하면 기존 대비 삼성물산의 주당 NAV가 5% 정도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또한 2분기 삼성물산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 매출 7조 3천억, 영업이익 1,150억 원을 하회할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2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점진적인 자체 사업 부분의 실적 회복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가치 상승도 기대됩니다. 6월 30일 삼성물산이 수주한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 법인 공장 9,300억 원이 내년 8월 31일까지 완공 예정입니다. 1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기준으로 실적에 추가로 반영한다면 이익 전망은 상향 조정된다 하겠습니다. 최근 인적 분할된 삼성 SDS 물류 부분은 삼성그룹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삼성물산과 소규모 합병이나 일반 합병 방식으로 합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당분간 합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물류 부분과 삼성물산 사업 부분과의 충분한 시너지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삼성물산은 패션과 식자재, 상사 부분에서 물류 비용 감소를 통한 원가 절감 효과가 발생할 전망이고요. 물류 부분은 기존 하드웨어 중심에서 기타 영역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에는 삼성 SDS 물류 부분과 합병을 통해서 물류 부분이 보유한 클라우드 컴퓨팅 및 빅데이터 기술과 인공지능 기술을 삼성물산이 흡수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열리게 되는 인공지능 산업 영역에서 성장의 주체가 될 가능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미래 성장 동력의 확보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상장 결정에 따른 투자자 이동을 막고 할인율 확대를 막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중장기 접근은 아직은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예, 앞선 시간에서도 삼성물산을 짚어주신 적이 있었는데요. 주가가 단기간에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중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하겠다 말씀 주셨는데 혹시 목표가를 설정한다면 얼마 정도 설정할 수 있을까요? 네, 시장에서 영업가치 또는 이제 삼성 SDS라든지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부분을 좀 반영을 했을 때 전반적으로 지금 목표 주가 시장 제시는 높게는 18만 원 정도 수준부터 낮게는 12만 원 선입니다. 12만 원 선은 사실은 조금 낮다 볼 수 있겠고요. 보통 15, 6만 원 선이 평균적인 수치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가능성 15, 6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 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삼성물산에 대한 의견 들어봤고요. 이번에 코스닥 수급 특징주 봐주십시오. 네, 코스닥은 SM입니다. 모처럼 주가가 하락 이후에 반등폭을 주었습니다. 기관 외국인 2영업일 연속 순매수, 그리고 외국인 경우 같은 경우는 5영업일 연속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79억 원과 39억 원으로 당초 기대보다 하회할 전망입니다. 엑소의 70만 장 앨범 판매량과 V앱 관련 이익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을 판단을 했지만 수익성 높았던 일본 콘서트가 반영되지 않았고요. 높아진 인건비 레벨이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봅니다. 2분기 실적은 당초 예상보다 이렇게 부진할 것으로 정정하는데 다만 하반기 영업이익은 28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 증가하고요. 전년 동방신기 매출의 역기조 효과가 드디어 소멸됩니다. 2018년까지 군입대 멤버가 3명에 불과하면서 당분간 군대 이슈가 없습니다. 원 백엔 환율이 1,100원까지 상승한 가운데 내년 동방신기 슈퍼주니어가 컴백하면서 수익성 높은 일본 콘서트 매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봅니다. 주가는 2, 3분기 실적보다는 하반기부터 가셔야될 중국 모멘텀이 얼마나 더 구체화되고 빠르게 이익으로 반영되는지 여부와 방향성과 상승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보는데요. 3분기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보자면 샤이니의 36만 명, 그리고 슈퍼주니어의 13만 명, 그리고 SM타운 돔투어 18만 명 등 67만 명이 반영되면서
실적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내년에는 동방신기부터 엑소까지 4개 보이그룹의 돔두어 실적이 반영되면서 엔화가치 상승의 수위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다 보겠습니다. 또한 중국향 모멘텀도 확대될 것을 보는데 한국의 NCT 7월 그리고 중국의 NCT 4분기에도 데뷔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중국향 매니지먼트 그리고 합작 예능 프로그램 그리고 MD몰 이런 부분에서 가시화될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반등이 상당히 반가운 시점을 하겠습니다. 어제 주가가 5%나 급등을 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매수가 혹시 가능할까요? 네, 36,000원 언저리 부분을 충분히 바닥권으로 인식하고 반등을 줬습니다.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을 나타냈기 때문에 오늘 당장 눌림목이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 없이 눌림목이 나온다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 진입 기회를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SM에 대한 향후의 전망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성환 차장과 함께 수급 특징주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각은 8시 25분이고요. 출발 증시와이드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차수입니다. 오늘도 오후에 내륙에 소나기 예보가 있습니다. 5에서 30mm의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현재 일부 전남과 경남, 제주도는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진 지역뿐만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방이 30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덥겠으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제1호 태풍 네파탁이 북상 중입니다. 이 태풍은 현재 매우 강한 중형급 태풍으로 타이완 타이베이 남서쪽 부근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중국 푸저우 서쪽 해상에, 모레 오후에는 중국 상하이 육상까지 진출하겠는데요. 이렇게 태풍이 북상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모레 일요일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 들겠습니다. 중부와 남부지방은 주말 동안 비 소식 없지만 제주도는 태풍의 영향으로 일요일에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이 비는 월요일에는 남부지방,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다만 태풍의 강도와 이동 경로는 주변 기압계에 따라 매우 유동적이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최신 기상정보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이 오면서 무척 습한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한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올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다음으로 이 시각 위성 영상입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많은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나라는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지역별 오늘 날씨는 나절 예보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영서 남부, 충청도로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대전 30도, 춘천 31도로 어제보다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해안 지방은 비 소식 없고요. 역시 낮 기온 강릉 30도 등으로 덥겠습니다. 남부지방도 일부 내륙으로는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 대구 32도 등으로 크게 덥겠습니다. 남해와 동해상으로는 비 소식이 있고요. 물결은 남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